서울 외곽의 낡았지만 아늑한 골목길. 오래된 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그곳에 이순자 여사의 집이 있었다. 이 집은 비록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었지만 순자 여사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다. 마당 한켠에 피어난 이름 모를 들꽃들은 그녀의 끈질긴 생명력을 닮아 있었고, 삐걱거리는 대문은 그녀가 얼마나 오랜 시간 이 집을 지켜왔는지를 말해주는 듯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세 남매를 키워낸 순자 여사에게 이 집은 단순히 머무는 공간이 아니라 그녀의 삶 그 자체이자 사랑의 보금자리였다. 순자 여사의 일상은 단조로웠지만 그 안에는 깊은 사랑과 헌신이 스며 있었다. 새벽녘, 아직 어둠이 차에 가시지 않은 시간에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부엌으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은 언제나 가벼웠다. 낡은 냉장고 문을 열고 남은 재료들을 살피는 그녀의 눈빛은 마치 보물을 찾는 탐험가 같았다. 자식들이 편안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따뜻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 그녀의 가장 큰 기쁨이었다. 척척척, 도마 위에서 칼질하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다. 묵은지 김치찌개를 끓이는 구수한 냄새가 온 집안을 감쌌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밥솥에서는 흰쌀밥이 맛있게 익어가고 있었다. 순자 여사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계란말이를 부치고 짭조름한 김을 구웠다. 자식들이 좋아하는 반찬 하나하나에 그녀의 정성이 가득 담겼다. 그녀는 설거지통에 물을 받아 그릇들을 담갔다. 물소리가 들릴 듯 말 듯 작게 울렸다. 밖에서는 여전히 어두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강한이 자동차 소리가 들려왔다. 아침 유검씨. 알람 소리에 맞춰 아이들이 하나둘씩 방에서 나왔다. 큰아들 서준은 대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둘째 민호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다. 막내딸 지혜는 교사가 되기 위해 임용고시를 준비 중이었다. 이들은 모두 성인이었지만 순자 여사에게는 여전히 보살펴야 할 어린아이들이었다. 엄마, 벌써 일어나셨어요. 좀 더 주무시지. 서준이 하품을 하며 말했다. 애미가 일찍 일어나야 너희가 따뜻한 밥 먹지. 어서 앉아서들 먹어라. 순자 여사는 자식들 얼굴을 보며 환하게 웃었다. 식탁에 둘러앉은 세 남매는 투박하지만 정성 가득한 엄마의 밥상을 맛있게 비웠다. 순자 여사는 말없이 자식들이 먹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그녀의 삶의 원동력이었다. 그녀는 늘 자식들에게 더 좋은 것을 해주고 싶었지만 빠듯한 살림으로는 쉽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항상 최소한의 것으로 최대한의 행복을 만들어내려 노력했다. 자식들이 출근하고 나면 집은 다시 고요해졌다. 순자 여사는 차가운 김치찌개를 다시 데워 혼자 식탁에 앉았다. 김치찌개 특유의 시큼하고 톡 쏘는 냄새가 식탁 위에 감돌았다. 그녀는 젓가락으로 찌개 속에 두부 조각을 휘젓다가 문득 시선을 벽에 걸린 낡은 가족 사진에 고정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남편과 앳된 얼굴의 아이들, 그리고 활짝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 시절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했지만 이내 현실의 고요함 속으로 사라졌다. 그녀의 눈가에는 알 수 없는 쓸쓸함이 스쳤다. 똑딱 똑딱 벽시계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텅 빈 집에서 혼자 식사를 하는 순자 여사의 모습은 고독해 보였다. 그러나 그녀의 얼굴에는 후회나 절망의 그림자 대신 묵묵히 삶을 감당하는 강인함이 배어 있었다. 그녀는 식사를 마치고 조용히 그릇을 치웠다. 그리고는 늘 하던 대로 집안을 정리하고 빨래를 개고 작은 텃밭에 물을 주었다. 어느 비 오는 날 저녁이었다. 빗줄기는 거세게 쏟아지고 천둥 소리가 귓전을 때렸다. 순자 여사는 창밖을 바라보며
자식들이 무사히 귀가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낑낑거리는 작은 소리가 빗소리 사이로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대문 밖으로 나섰다. 낡은 우산을 쓰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축축하게 젖은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웅크리고 있었다. 뼈밖에 남지 않은 몸에 털은 비에 젖어 엉망이었다. 강아지는 겁에 질린 눈으로 순자 여사를 올려다보았다. 아이고, 이 불쌍한 것. 누가 여기다 버렸니? 순자 여사는 망설임 없이 강아지를 품에 안았다. 차가운 빗물에 온몸이 떨렸지만 그녀는 강아지를 놓지 않았다. 강아지의 몸에서 느껴지는 작은 떨림이 그녀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집으로 들어온 그녀는 젖은 옷을 갈아입을 생각도 않고 마른 수건으로 강아지의 털을 정성껏 닦아주었다. 그리고는 낡은 재킷을 벗어 강아지를 감싸주었다. 배고프겠구나. 잠깐만 기다려. 순자 여사는 찬장에서 남은 찬밥을 꺼내 물에 말아주었다. 강아지는 허겁지겁 밥을 먹었다. 그 작은 생명이 허기를 채우는 모습을 보며 순자 여사는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이 작은 생명에게서 자신과 같은 외로움을 보았다. 비록 자신도 넉넉지 않은 살림이었지만 그녀는 기꺼이 이 작은 손님을 맞아들였다. 이 강아지는 이후 복돌이라는 이름으로 순자 여사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 복돌이는 순자 여사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며 그녀의 외로운 시간을 함께 해주었다. 이 작은 행동은 순자 여사의 따뜻하고 이타적인 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였다. 그녀는 늘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다. 자식들이 잠든 깊은 밤, 순자 여사는 몰래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조용히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약병 하나를 꺼냈다. 약병 안에는 검고 탁한 액체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약을 한 모금 마실 때마다 얼굴을 찡그렸다. 그 고통스러운 표정은 잠시뿐이었고 이내 평온한 얼굴로 돌아왔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 약은 병원에서 처방받은 진통제였다. 그녀의 몸속에서는 이미 암세포가 조용히 자라고 있었다. 몇 달 전, 그녀는 극심한 통증에 병원을 찾았다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다. 암 말기, 시한부 판정이었다. 그녀는 이 사실을 자식들에게 알리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들의 삶에 더 이상의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았다. 순자 여사에게는 또 다른 비밀이 있었다. 그녀의 방 한쪽 구석, 낡은 장롱맨 아래 칸에는 빛바랜 나무 상자가 하나 숨겨져 있었다. 상자 안에는 먼지 앉은 낡은 일기장과 몇 권의 오래된 책, 그리고 빛바랜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다. 일기장에는 그녀의 젊은 시절 꿈과 고뇌, 그리고 남편과 관련된 숨겨진 이야기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특히 일기장 뒷부분에는 알 수 없는 복잡한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 중에서도 유난히 눈에 띄는 것은 푸른 산 언덕이라는 알 수 없는 문구와 함께 기재된 오래된 집원이었다. 자식들은 한 번도 이 상자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 이것은 그녀가 홀로 짊어진 과거의 무게이자 언젠가 밝혀질 진실의 씨앗이었다. 그녀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조용히 일기장을 꺼내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쓸어보곤 했다. 잊혀지지 않는 과거의 그림자가 그녀를 붙잡았지만 그녀는 언제나 그것을 조용히 품에 안았다. 이 모든 비밀은 그녀의 강인함과 희생정신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얼굴이었다. 자식들은 그녀의 단조로운 일상 속에서 그저 평범한 엄마의 모습을 보았을 뿐. 그 이면에 얼마나 큰 고통과 책임감을 짊어지고 살아왔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순자 여사의 삶은 이미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진입하고 있었다.
순자 여사의 일상은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평온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자식들을 위해 따뜻한 밥상을 차렸고, 낮에는 집안일을 하고, 저녁에는 복돌이와 함께 마당을 거닐었다. 하지만 그 평온함 속에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순자 여사의 몸은 날마다 미세하게 쇠약해지고 있었다. 계단을 오를 때면 숨이 가빠졌고, 음식 냄새를 맡으면 속이 울렁거렸다. 밤이 되면 진통제 없이는 잠들기 힘들 정도로 고통이 심해졌다. 하지만 그녀는 자식들 앞에서는 결코 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평소보다 더 밝게 웃고 더 활기찬 척 행동했다. 자식들에게 자신의 아픔이 짐이 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을 숨기기 위해 온몸의 기운을 쏟아부었다. 어느 날 오후, 순자 여사는 마당에서 빨래를 걷고 있었다. 햇볕에 잘 마른 빨래에서는 비누 향기와 함께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그녀는 빨래 바구니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서려는데 갑자기 현기증이 밀려왔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몸의 중심을 잡을 수 없었다. 그녀는 휘청거리며 빨래 바구니를 놓쳤다. 가지런히 개켜져 있던 빨래들이 바닥에 흩어졌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순자 여사의 몸이 차가운 마루바닥에 쓰러졌다. 복돌이가 놀라 왕왕 짖으며 그녀의 주위를 맴돌았다. 그날 저녁, 퇴근하고 돌아온 서준이 현관문을 열었을 때 순자 여사는 여전히 마루에 쓰러져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서준은 놀라 비명을 질렀다. 엄마, 엄마. 서준의 목소리에 방에 있던 민호와 지혜도 뛰쳐나왔다. 세 남매는 혼비백산하여 순자 여사를 부축했다. 서준은 급히 119에 전화했고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순자 여사의 집으로 달려왔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순자 여사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의사는 급하게 그녀의 상태를 살폈다. 세 남매는 초조하게 응급실 문 밖에서 서성였다. 그들의 가슴은 불안감으로 쿵쾅거렸다. 얼마 후 의사가 무거운 표정으로 응급실에서 나왔다. 보호자 되시죠? 네, 제가 아들입니다. 어머니는 괜찮으신가요? 서준의 목소리가 불안하게 떨렸다. 의사는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다. 환자분은 이미 암 말기이십니다. 온몸에 암세포가 퍼져 있고 특히 간과 폐가 많이 손상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통증 완화 외에는 안타깝지만 길어야 2-3달 정도 남으셨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서준과 민호, 지혜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들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암 말기. 2-3달이라는 단어만이 맴돌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귀를 의심했다. 엄마가 암이라고 언제부터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지? 수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어떤 대답도 찾을 수 없었다. 그들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서준은 무너지는 다리로 겨우 벽에 기댔다. 민호는 고개를 떨군 채 흐느꼈고 지혜는 엄마의 이름만 부르며 오열했다. 그들은 엄마가 아프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휩싸였다. 자신들만 잘 먹고 잘 살겠다며 바쁘게 살아온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엄마의 마른 손, 가끔 기침하던 소리, 피곤해 보이던 얼굴, 그 모든 것이 이제 와서야 퍼즐처럼 맞춰졌다. 하지만 이미 늦어버린 뒤였다. 순자 여사는 며칠 뒤 의식을 회복했다. 흐릿한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것은 눈물 범벅이 된 자식들의 얼굴이었다. 그녀는 애써 미소 지으려 했지만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미안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작아 겨우 들릴 정도였다. 엄마,
왜 저희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왜 혼자 다 참으셨어요? 지혜가 엄마의 손을 붙잡고 울부짖었다. 순자 여사는 고통스러운 기침을 몇 번 하고는 힘겹게 말했다. 너희 힘들까봐. 그녀의 말에 세 남매는 더욱 오열했다. 그들은 엄마의 희생적인 사랑 앞에서 자신들의 이기심과 무심함에 깊이 반성했다. 그 순간 그들의 가슴 속에서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요동쳤다. 슬픔, 후회, 그리고 엄마를 위해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강렬한 본능이었다. 의사는 순자 여사의 상태가 호전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단언했다. 항암 치료는 오히려 고통만 가중시킬 뿐이었다. 이제 남은 것은 짧은 시간 동안 엄마와 함께하며 그녀의 마지막을 지키는 것뿐이었다. 세 남매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서준은 회사에 휴직계를 냈고 민호는 카페 문을 닫았다. 지혜는 임용고시 공부를 잠시 접었다. 그들은 번갈아 가며 순자 여사의 병실을 지켰다. 그들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다. 더 이상 바쁜 출퇴근길도 밤샘 공부도 없었다. 오직 병실의 희미한 불빛 아래 엄마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만이 존재했다. 그들은 엄마의 식사를 챙기고 몸을 닦아드리고 잠든 엄마의 얼굴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그들은 엄마의 숨소리 하나하나에 귀 기울였고 엄마의 작은 움직임 하나에도 가슴을 졸였다. 순자 여사는 병실에 누워있는 동안에도 자식들에게 미안해했다. 그녀는 자신이 자식들에게 짐이 되었다는 생각에 괴로워했다. 괜찮아. 엄마는 우리한테 짐이 아니라 세상 전부야. 서준은 엄마의 손을 잡고 말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거렸다. 그들은 엄마의 투병 사실을 알게 된 후 엄마가 평생 혼자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무게를 감당해 왔을지 깨닫게 되었다. 엄마의 강인함 뒤에 숨겨진 연약함과 고독을 뒤늦게나마 보게 된 것이다. 그들은 엄마의 지난 삶을 되짚어보기 시작했다. 왜 엄마는 늘 그렇게 절약하셨는지, 왜 그렇게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셨는지, 그 모든 행동들이 이제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깊은 사랑과 희생의 발자취였음을 깨달았다. 어느 날 순자 여사는 힘겹게 눈을 뜨며 서준에게 말했다. 김 변호사 만나봐야 하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작고 힘이 없었다.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엄마, 제가 알아볼게요. 엄마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드릴게요. 이 순간부터 세 남매는 과거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 엄마의 시한부 선고는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고 잊고 지냈던 소중한 가치들을 다시금 일깨웠다. 그들은 엄마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그리고 엄마의 지난 삶의 흔적을 이해하기 위해 새로운 여정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이 여정은 그들을 전혀 예상치 못한 진실과 마주하게 할 것이었다. 순자 여사의 병세는 날마다 위태로웠지만 그녀의 정신은 오히려 더 또렷해지는 듯했다. 그녀는 자식들에게 더 이상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애썼다. 김 변호사님은 언제 오시니? 그녀는 이따금씩 나직이 변호사의 이름을 읊조렸다. 그 이름은 자식들에게는 낯설었다. 엄마에게 변호사가 있었다니. 그리고 왜 지금에서야 그 이름을 꺼내는 걸까? 세 남매의 머릿속에는 의문부호가 맴돌았다. 서준은 엄마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김 변호사를 수소문했다. 엄마의 휴대폰에 저장된 번호를 통해 어렵지 않게 연락이 닿았다. 며칠 뒤 차분한 인상의 중년 남성이 병실로 찾아왔다. 김 변호사였다. 그는 검은색 정장 차림에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 그리고 조용한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는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순자 여사에게 깊이 고개 숙여 인사했다.
여사님, 많이 편찮으시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연락받고 바로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순자 여사는 김 변호사를 보자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이제 왔니? 그래, 왔으니 됐다. 김 변호사는 순자 여사의 침대 곁에 놓인 의자에 앉았다. 그는 차분하게 노트와 펜을 꺼냈다. 자식들은 긴장한 채 그들을 지켜보았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걸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불안감과 함께 알 수 없는 기대감이 교차했다. 여사님, 그럼 말씀하신 대로 유언장 작성을 시작할까요? 김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순자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 마지막을 정리해야지. 그녀는 힘겹게 말을 이어갔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끊어졌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나는 자식들에게 줄 재산이 별로 없다. 다만 저기 작은 땅이 있었다. 서준은 그 말을 듣자마자 눈썹을 찌푸렸다. 땅이요, 엄마. 우리한테 무슨 땅이 있었어요? 순자 여사는 서준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아련하면서도 단호했다. 오래전에 팔았다. 팔았다고요? 언제요? 왜 팔았어요? 저희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데요. 서준의 목소리가 점차 격앙되었다. 그는 이제까지 엄마가 그저 가난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인 줄로만 알았다. 그런데 땅을 팔았다는 이야기는 그에게 혼란과 함께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김 변호사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 땅은 여사님께서 아주 오래전에 상속받으신 땅입니다. 그리고 몇 년 전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인해 매각하셨습니다. 무슨 사정인데요? 서준이 날카롭게 물었다. 그는 엄마가 혹시라도 사기를 당했거나 누군가에게 이용당한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웠다. 동시에 엄마가 자신들 몰래 무언가를 감추고 있다는 생각에 섭섭함이 밀려왔다. 순자 여사는 힘없이 손을 들어 자신의 머리맡에 놓인 낡은 나무 상자를 가리켰다. 저기, 저 상자 안에 다 있다. 김 변호사는 순자 여사의 뜻을 알아차리고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순자 여사가 늘 밤마다 몰래 들여다보던 낡은 일기장과 함께 여러 장의 빛바랜 서류들이 들어있었다. 김 변호사는 서류들을 꺼내 차분하게 훑어보았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한 장의 계약서를 내밀었다. 그것은 푸른 산 언덕이라는 이름으로 된 토지 매매 계약서였다. 이 땅은 지금으로서는 그리 큰 가치가 없지만 당시에는 상당한 금액으로 매각되었습니다. 김 변호사의 설명에 서준은 계약서의 금액을 확인했다. 생각보다 훨씬 큰 액수였다. 그는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그 많은 돈이 다 어디로 갔을까? 엄마는 평생 허리띠를 졸라매며 사셨는데. 도대체 왜 그때? 김 변호사가 다른 서류 한 장을 꺼내 보였다. 그것은 복잡한 법률 용어로 가득 찬 거액의 채무 변제 확인서였다. 이것은 돌아가신 여사님 남편분, 그러니까 세 분의 아버님께서 남기신 부채를 여사님께서 홀로 변제하셨다는 증명 서류입니다. 아버지가 빚을 남기셨다고요. 저희 아버지가요. 민호가 놀라 소리쳤다. 그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늘 자상하고 능력 있는 분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빚이라니 상상도 해본 적 없는 이야기였다. 김 변호사는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버님께서 운영하시던 사업이 갑자기 부도를 맞으면서 거액의 빚을 지셨습니다. 당시 아버님께서는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그 사실을 숨기셨고 오직 여사님만 알고 계셨습니다. 여사님께서는 아버님의 명예를 지키고 자식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이 모든 빚을 홀로 떠안으셨습니다. 상속받으신 땅을 파신 것도 그 빚을 갚기 위함이었습니다.
세 남매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들의 아버지가 빚더미에 앉았었다는 사실도 믿기지 않았고, 엄마가 그 모든 것을 홀로 감당했다는 사실은 더욱 믿을 수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억 속의 부모님 모습과 너무나 다른 진실 앞에서 혼란스러웠다. 서준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동안 자신이 엄마를 얼마나 오해하고 있었는지 깨달으며 가슴속에 깊은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이게 다 사실이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빚쟁이셨다는 게. 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는 늘 강하고 자상했던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여겼었다. 김 변호사는 서류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설명했다. 그는 순자 여사가 어떻게 채권자들을 설득하고 밤낮없이 일하며 빚을 갚아나갔는지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순자 여사는 돈을 아끼기 위해 버스를 타는 대신 몇 시간을 걸어 다녔고 끼니를 거르기 일쑤였다. 자식들이 모르게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돈을 벌었고 그 모든 돈을 빚 갚는 데 썼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그 모든 희생은 자식들에게 아무런 짐도 남기지 않기 위함이었다. 특히 김 변호사는 순자 여사가 빚을 갚으면서도 남몰래 어려운 이웃들을 도왔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서류 뭉치 속에는 몇몇 보육원과 독거노인 시설에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보낸 내역이 담긴 영수증들이 있었다. 그것도 아주 소액이지만 꾸준히 이어져 온 후원이었다. 그녀는 그 모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나눔의 정신을 잃지 않았다. 서준은 그제야 엄마가 밤마다 몰래 마시던 약이 단지 진통제였을 뿐. 그 속에는 훨씬 더 깊은 고통이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 짐작했다. 그리고 엄마의 낡은 일기장과 서류 뭉치들이 그저 의미 없는 오래된 물건이 아니라 엄마의 숭고한 희생이 담긴 증거들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이전까지 엄마를 그저 헌신적이지만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사람으로만 생각했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펼쳐진 진실은 엄마가 그 어떤 누구보다 강인하고 현명하며 위대한 사람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들은 엄마의 희생을 깨닫자마자 과거의 자신들의 무심함에 깊이 반성했다. 그들은 엄마가 고통 속에서 홀로 힘겨운 싸움을 벌이는 동안 자신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각자의 삶에만 몰두했었다. 서준은 자신이 그동안 엄마에게 보여줬던 불평과 무심한 태도들이 떠올라 얼굴이 화끈거렸다. 민호와 지혜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엄마의 손을 붙잡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뜨거운 눈물만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김 변호사는 그들의 반응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연민과 함께 순자 여사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순자 여사의 유언장 작성을 마무리하며 마지막으로 그녀의 뜻을 한 번 더 확인했다. 순자 여사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야 모든 짐을 내려놓았다는 듯한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다. 이 순간 세 남매에게 순자 여사는 더 이상 평범한 엄마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위대한 영웅이었다. 하지만 이 진실은 너무나도 늦게 밝혀졌다. 그들은 이제 엄마의 마지막 길을 지키며 그녀의 숭고한 삶을 기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서준은 김 변호사에게 조용히 다가가 말했다. 변호사님, 저희 엄마를 잘 부탁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죄책감과 후회, 그리고 뒤늦은 존경심으로 떨리고 있었다. 순자 여사의 병세는 눈에 띄게 악화되었다. 의사는 더 이상 집에서 지내기 힘들 것이라며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길 것을 권유했다. 세 남매는 엄마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엄마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호스피스 병동으로 이송을 결정했다. 호스피스 병동은
일반 병실과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공간이라는 차가운 이미지보다는 남은 시간을 평화롭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따뜻한 공간에 가까웠다. 창밖으로는 작은 정원이 보였고 병실에는 은은한 꽃향기가 감돌았다. 하지만 순자 여사의 고통은 날마다 심해져 갔다. 그녀는 가끔씩 의식을 잃었고 깨어날 때마다 몸은 더욱 약해져 있었다. 자식들은 엄마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 그러나 물리적인 고통만큼이나 세 남매를 괴롭힌 것은 엄마의 마지막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죄책감이었다. 특히 서준은 유원장과 김 변호사의 설명을 통해 알게 된 엄마의 숨겨진 삶 앞에서 망견자실했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고 무심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어느 날 오후, 순자 여사는 거의 의식이 없는 상태로 누워 있었다. 기계음만이 규칙적으로 병실을 채우고 있었다. 세 남매는 엄마의 침대 곁에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들은 엄마의 마른 손을 번갈아 잡으며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지난날의 추억들, 후회스러운 순간들, 그리고 미처 전하지 못했던 사랑과 존경의 말들을 속삭였다. 엄마, 제가 그때 엄마가 힘들다고 했을 때 왜 모른 척 했을까요? 저는 정말 바보 같아요. 지혜가 흐느끼며 엄마의 손에 입을 맞췄다. 민호는 엄마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엄마가 그렇게 혼자 힘드셨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엄마는 항상 우리한테 강한 모습만 보여주셨는데 서준은 엄마의 헬쑥한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이미 퉁퉁 부어 있었지만 눈물은 멈출 줄 몰랐다. 엄마, 저는 엄마가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 나서서 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제가 틀렸어요. 엄마가 저보다 훨씬 강하고 지혜로운 분이셨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는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순간 순자 여사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세 남매는 동시에 숨을 멈췄다. 그녀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힘겹게 눈을 떴다. 그녀의 시선은 흐릿했지만 자식들을 향하고 있었다. 괜찮아. 순자 여사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고 가늘었다. 네, 자식들. 그녀는 고통스러운 기침을 몇 번 하고는 힘겹게 손을 들어 서준의 뺨을 쓰다듬었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서준은 엄마의 손을 꼭 잡았다. 내 어이, 내가 빚을 갚았다고 했지. 순자 여사가 한 글자 한 글자 힘겹게 이어갔다. 그런데 마지막 하나가 남았다. 세 남매는 다시 충격에 휩싸였다. 또 다른 빚이 있었다니. 김 변호사가 분명 모든 빚을 청산했다고 했는데 그들의 눈은 순자 여사의 입술에 고정되었다. 내가 아버님 명예를 지키려 노력했지만 미처 정리하지 못한 마지막 서류가 있다. 순자 여사의 호흡이 점점 가빠졌다. 아버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연구, 자료, 그걸 노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 그녀는 겨우 목소리를 더듬어 몇몇 단어를 내뱉었다. 푸른 꿈, 재단, 특허, 그리고 악한 자들이라는 의미심장한 말도 흘렸다. 그녀의 말은 너무나 단편적이고 모호했지만 세 남매는 그녀가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 연구, 자료는 아버님에게는 목숨과 같았다. 순자 여사의 목소리는 점점 희미해졌다. 너희가 꼭 지켜야 한다. 그녀의 눈빛은 불안과 함께 간절함을 담고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자식들이 아닌
남편의 유산과 명예를 걱정하고 있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어떤 연구 자료요? 노리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서준이 다급하게 물었다. 하지만 순자 여사는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다. 그녀의 눈은 다시 스르르 감겼고 숨소리는 더욱 가늘어졌다. 기계음만이 그녀의 생명이 꺼져가고 있음을 알렸다. 세 남매는 혼란에 빠졌다. 그들은 엄마의 마지막 말이 단순한 헛소리가 아님을 직감했다. 엄마는 평생 자신들에게 비밀을 숨겼고 이제 마지막 순간에 또 다른 비밀을 내비쳤다. 그들은 엄마가 남편의 명예를 지키려 했다는 말에 주목했다. 아버지가 남긴 빚을 갚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엄마가 마지막까지 지키려 했던 것이 과연 무엇일까? 서준은 침대 곁을 지키던 김 변호사에게 다가갔다. 변호사님, 어머니가 방금 하신 말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버지가 남기신 연구 자료라니요. 김 변호사는 순자 여사를 한번 바라보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도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여사님께서 아버님과 관련된 마지막 서류가 있다고는 하셨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저에게도 말씀해주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아버님께서 생전에 어떤 신소재 연구를 하셨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서준은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아버지는 엔지니어였지만 그렇게 대단한 연구를 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는 아버지가 남긴 회사 자료들을 뒤져봤지만 특별한 것을 찾을 수 없었다. 순자 여사는 거의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김 변호사도 아는 것이 없었다. 이 거대한 비밀의 무게는 이제 세 남매의 어깨에 고스란히 놓였다. 그들은 엄마의 마지막 소원을 무시할 수 없었다. 엄마는 평생을 자신들을 위해 희생했는데 이제 그들이 엄마를 위해 뭔가를 해야 할 차례였다. 하지만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한단 말인가?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까? 푸른 꿈, 재단, 특허, 단서들은 너무나 모호했다. 세 남매는 엄마의 침대 곁에 앉아 밤을 지새웠다. 병실 밖에서는 희미한 달빛이 새어 들어왔고 정적만이 감돌았다.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고뇌했다. 지혜는 엄마의 일기장을 다시 펴들고 단어 하나하나를 곱씹었다. 민호는 인터넷으로 푸른 꿈 재단이나 신소재 특허를 검색해 보았다. 서준은 머리를 감싸쥐고 생각에 잠겼다. 과연 엄마가 마지막 순간에 남기려 했던 메시지는 무엇일까? 그리고 왜 이토록 중요한 것을 지금에서야 말했을까? 모든 의문이 그들의 가슴을 짓눌렀다. 엄마의 생명은 꺼져가고 있었고 시간은 그들을 기다려주지 않았다. 그들은 최후의 시험대에 오른 듯한 기분이었다. 엄마의 마지막 숨결이 닿기 전 그들은 이 거대한 미스터리를 풀어야만 했다. 그렇지 않으면 엄마의 평생에 걸친 희생과 마지막 유언의 의미가 영원히 어둠 속에 갇히게 될 것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슬픔과 두려움, 그리고 알 수 없는 결의가 뒤섞여 있었다. 시간은 잔인하게 흘러갔다. 순자 여사의 숨소리는 점점 더 희미해졌고 병실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다. 세 남매는 엄마의 마지막 순간이 임박했음을 직감했다. 그들은 엄마의 손을 놓지 않았다. 엄마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뜨거운 결의가 타올랐다. 엄마가 남긴 마지막 유언. 아버지의 연구 자료와 그를 노리는 악한 자들에 대한 비밀을 반드시 풀어야 했다. 서준은 엄마의 일기장과 김 변호사가 준 서류들을 다시 꼼꼼히 살펴보았다. 푸른 산 언덕, 재단, 특허, 단어들을 되뇌며 흩어진 조각들을 맞추려 애썼다. 그러다 문득 일기장 뒷부분에 흐릿하게 적힌 작은 글씨가 그의 눈에 들어왔다. 푸른 꿈 재단, 20년 전 해체, D 연구소, 푸른 꿈 재단이요.
엄마가 예전에 말씀하셨던 그 재단인가? 서준은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물었다. 김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푸른 꿈 재단이요. 아버님께서 생전에 잠시 몸담으셨던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소재 연구를 진행하던 곳이었는데 20년 전쯤인가 갑자기 해체되었죠. 아마 아버님께서 그곳에서 중요한 연구를 하셨을 수도 있겠네요. D연구소라는 단서에 서준의 머릿속에 섬광이 스쳐 지나갔다. 아버지의 오래된 서랍 속에서 우연히 발견했던 명함 한 장이 떠올랐다. 낡고 빛바랜 명함에는 D연구소 수석연구원 이선우라는 이름과 함께 주소가 적혀 있었다. 이선우는 바로 그들의 아버지의 이름이었다. 서준은 직감적으로 그곳에 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민호야, 지혜야, D연구소로 가야겠어. 아버지가 남기신 연구 자료가 거기 있을지도 몰라. 서준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다. 세 남매는 엄마의 임종이 가까웠음을 알면서도 엄마의 마지막 소원을 위해 병실을 잠시 비울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김 변호사에게 엄마를 부탁하고 서둘러 D연구소의 주소로 향했다. D연구소는 도시 외곽의 한적한 곳에 위치해 있었다. 낡고 허름한 건물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했다. 굳게 닫힌 철문과 잡초가 무성한 마당은 폐허를 연상시켰다. 여기가 정말 아버지가 일하던 곳이라고 지혜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다. 서준은 명함을 다시 확인했다. 분명히 이곳이 맞았다. 그들은 어렵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퀴퀴한 먼지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내부 역시 엉망이었다. 실험 장비들은 녹슬어 있었고 서류들은 바닥에 뒹굴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 급하게 떠난 흔적 같았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연구실 안을 살펴보았다. 그때 민호의 눈에 책상 밑에 숨겨진 작은 금고가 들어왔다. 금고는 먼지에 뒤덮여 잘 보이지 않았다. 형, 여기 금고가 있어. 금고는 비밀번호로 잠겨 있었다. 서준은 여러 가지 추측을 해보았다. 아버지의 생일, 엄마의 생일, 결혼기념일. 하지만 모두 실패했다. 그때 지혜가 무심코 일기장에 적힌 어떤 숫자의 나열을 중얼거렸다. 푸른 산 언덕, 청구을 찰 하피제. 서준은 그 숫자를 금고 비밀번호 입력창에 눌렀다. 1914대망 감사 알릴시에요. 띠링 하는 소리와 함께 금고문이 열렸다. 그 숫자는 엄마와 아버지가 처음 만난 날짜였다. 금고 안에는 낡은 가죽 서류 가방 하나가 들어있었다. 가방을 열자 그 안에는 여러 권의 노트와 도면, 그리고 신소재 특허 출원서라는 제목의 서류 뭉치가 들어있었다. 이게 아버지가 남기신 연구 자료인가? 민호가 조심스럽게 노트를 펼쳤다. 노트에는 빼곡하게 화학식과 설계도가 적혀 있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연구했던 꿈의 신소재에 대한 것이었다. 아버지의 연구는 기존의 모든 소재들을 뛰어넘는 혁신적인 것이었다. 환경오염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이었다. 그런데 그 순간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드디어 찾았군. 그 자료를 내게 넘겨라. 세 남매는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문께는 2명의 건장한 남자와 함께 중년의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깔끔한 정장 차림에 날카로운 눈매를 가지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어디선가 본 듯한 익숙한 느낌을 주었다. 당신들은 누구시죠? 서준이 가방을 품에 안고 물었다. 나는 서진그룹의 이사, 박성철이다. 중년 남자가 냉기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너희 아버지가 남긴 그 자료는 우리 것이다. 서준은 순간 박성철이라는 이름이 귀에 익숙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아버지의 사업이 부도났을 때
가장 강하게 채무 변제를 요구했던 채권자 중 한 명이었다. 엄마가 그토록 숨기려 했던 악한 자들이 바로 이들이었을까? 아버지가 남긴 유산은 저희 것입니다. 당신들이 뭔데 이걸 가져가려 합니까? 서준이 소리쳤다. 네 아버지는 그 기술을 완성하기 전에 죽었고 너희 어머니는 그 빚을 갚기 위해 땅을 팔았다. 어차피 이제 와서 너희가 그 기술을 이해할 수도 완성할 수도 없다. 게다가 그 기술에 대한 특허 권리는 이미 오래전에 우리가 인수했다. 박성철은 비웃듯이 말했다. 서준은 특허 출원 서류를 급하게 확인했다. 특허는 아버지 이름으로 출원되었지만 출원인은 푸른 꿈 재단으로 되어 있었고 그 재단은 이미 서진그룹에 인수된 상태였다. 박성철은 법적 절차를 통해 합법적으로 이 기술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아버지가 쓰러진 후 엄마가 빚을 갚느라 정신없는 틈을 타 이루어진 불공정한 거래였다. 말도 안 돼. 이건 사기야. 지혜가 분노에 떨며 외쳤다. 사기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정당한 인수였다. 너희 어머니는 그저 모든 빚을 갚고 싶어 했을 뿐이고 우리는 그 대가를 치렀을 뿐. 박성철의 얼굴에는 비열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아버지가 이 기술을 완성하면 엄청난 부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죽자마자 온갖 편법을 동원해 특허 권리를 가로채려 했던 것이다. 당신은 우리 엄마가 혼자서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알기나 해. 민호가 울분을 토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 세상은 원래 강한 자가 모든 것을 가지는 법이다. 박성철은 손짓으로 부하들을 불렀다. 어서 저 가방을 빼앗아라. 건장한 남자들이 서준에게 달려들었다. 서준은 필사적으로 가방을 사수했다. 노트와 서류들이 바닥에 흩뿌려졌다. 그 순간 지혜가 용기를 내어 박성철의 앞을 막아섰다. 이건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유산이자 저희 엄마가 평생을 지키려 했던 거예요. 절대 넘겨줄 수 없어요. 건방진 것들 비켜 박성철이 지혜를 거칠게 밀쳤다. 지혜는 바닥에 쓰러졌다. 그때 민호가 달려들어 남자들과 몸싸움을 시작했다. 서준은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주워 담으며 아버지의 연구 노트를 필사적으로 지키려 했다. 연구실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먼지가 자욱하게 일고 둔탁한 소리가 연이어 터져 나왔다. 서준은 노트 한 페이지에 그려진 복잡한 도면을 보았다. 그것은 단순히 기술적인 도면이 아니라 아버지의 꿈과 열정이 담긴 설계도였다. 동시에 엄마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아버지의 명예가 이 종이 위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는 노트 한 권을 겨우 사수한 채 필사적으로 몸을 피했다. 그 순간 서준의 휴대폰이 울렸다. 김 변호사였다. 서준 씨, 큰일 났습니다, 여사님께서. 김 변호사의 목소리는 다급함으로 떨렸다. 서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엄마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잠시 망설였다. 엄마의 마지막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아버지의 유산을 지킬 것인가? 하지만 곧 그는 결심했다. 엄마가 마지막까지 지키려 했던 것이 바로 이 유산이었다. 그는 이를 지켜내는 것이 곧 엄마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라 생각했다. 변호사님, 잠시만 더 시간을 주세요. 제가 지금 중요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지켜야 엄마의 명예가 지켜져요. 서준은 울먹이며 소리쳤다. 그는 다시 남자들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더 이상 겁쟁이가 아니었다. 엄마의 희생과 아버지의 꿈이 담긴 이 자료들을 반드시 지켜내야만 했다. 서준은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며 남자들을 밀어냈다. 민호와 지혜도 합세하여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상처투성이었지만
눈빛은 결코 꺾이지 않았다. 결국 그들은 가까스로 연구실을 빠져나왔다. 박성철은 분노에 차서 그들의 뒤를 쫓았다. 서준은 품에 안은 가방을 꽉 쥐었다. 그 안에는 엄마가 평생을 바쳐 지킨 아버지의 꿈, 그리고 자신들의 가족의 명예가 담겨 있었다. 그는 이제 이 자료들을 세상에 공개하여 엄마와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고 그들의 숭고한 삶을 만천에 알려야 했다. 그 순간 서준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병원 창문에서 늘 보던 엄마의 병실 불빛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는 듯했다. 그는 엄마가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느꼈다. 그리고 속으로 외쳤다. 엄마, 제가 꼭 해낼게요. 엄마의 명예를, 그리고 아버지의 꿈을 반드시 지켜낼게요.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의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가득했다. 이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다. 서준은 연구 자료가 든 가방을 품에 안은 채 민호와 지혜와 함께 황급히 D연구소를 빠져나왔다. 박성철과 그의 부하들은 분노에 차서 그들을 뒤쫓았지만 익숙지 않은 지형과 서준의 필사적인 도주에 결국 놓치고 말았다. 세 남매는 숨을 헐떡이며 한참을 달려 인적이 드문 곳에 다다랐을 때 비로소 멈춰 섰다. 그들의 옷은 찢겨져 있었고 얼굴에는 흙먼지와 땀, 그리고 상처투성이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전례 없는 결의로 빛나고 있었다. 이걸 우리가 지켜냈어. 지혜가 울먹이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안도감과 함께 자부심이 섞여 있었다. 민호는 가방을 열어 아버지의 연구 노트를 다시 확인했다. 이게 아버지가 평생을 바친 거였어. 엄마가 왜 그렇게 지키려 했는지 이제야 알겠다. 서준은 지친 몸을 이끌고 김 변호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변호사님, 저희 지금 연구 자료 가지고 있어요. 박성철이라는 사람이 이걸 노리고 있었어요. 엄마 말씀이 맞았어요. 서준의 목소리는 격앙되어 있었다. 김 변호사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서준 씨,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서 병원으로 돌아오십시오. 여사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세 남매는 다시 병원으로 향했다. 그들의 마음은 무거웠지만 동시에 엄마에게 이 소식을 전할 수 있다는 희망에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이 병실에 도착했을 때 순자 여사는 거의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그녀의 숨소리는 갈수록 가늘어졌고 창백한 얼굴에는 고통의 흔적이 역력했다. 김 변호사는 엄마의 침대 곁에서 초조하게 서 있었다. 서준은 엄마의 손을 잡고 말했다. 엄마, 저희 왔어요. 아버지가 남기신 연구 자료. 저희가 지켜냈어요. 박성철이라는 사람이 빼앗으려고 했지만 저희가 막아냈어요. 그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떨렸다. 그 순간 기적처럼 순자 여사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힘겹게 눈을 떴다. 그녀의 시선은 희미했지만 세 남매의 얼굴에 닿았다. 그녀의 얼굴에 미약한 미소가 번졌다. 그 미소는 안도감과 함께 자식들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사랑을 담고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서준의 손을 꼭 잡았다. 고맙다. 내 새끼들. 순자 여사의 목소리는 마치 바람소리처럼 희미했지만 그들의 가슴 속에 깊이 박혔다. 그리고 그 말을 끝으로 순자 여사는 평온한 얼굴로 숨을 거두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모든 짐을 내려놓은 듯한 평화로움이 가득했다. 세 남매는 엄마의 손을 붙잡고 오열했다. 슬픔은 거대했지만 그 안에는 엄마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어드렸다는 작은 위안이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후회에만 잠겨 있지 않았다. 엄마의 희생과 아버지의 꿈이 담긴 연구 자료를 지켜냈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새로운 목적의식을 주었다. 순자 여사의 장례식은 소박하게 치러졌다. 하지만 뜻밖에도 많은 사람이 조문을 왔다.
순자 여사가 생전에 남몰래 도왔던 보육권의 원장과 아이들, 독거노인들, 그리고 그녀의 도움으로 학업을 마칠 수 있었던 청년들이 찾아와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다. 그들은 순자 여사가 얼마나 따뜻하고 헌신적인 사람이었는지 이야기했고 그녀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 세 남매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엄마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박성철은 장례식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의 비열한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다. 장례식을 마친 후 세 남매는 김 변호사와 함께 다시 엄마의 집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거실에 둘러앉아 아버지의 연구 자료가 든 가방을 펼쳤다. 노트, 도면, 그리고 특허 출원 서류들이 흩어져 있었다. 김 변호사는 서류들을 꼼꼼히 살폈다. 이 자료들은 단순한 기술 문서가 아닙니다. 아버님의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피와 땀이 담겨 있는 인류를 위한 기술입니다. 그리고 박성철 이사가 특허 권리를 인수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과정에 불법적인 요소가 다분합니다.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서준은 결심했다. 저희는 이 자료들을 세상에 공개하고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을 겁니다. 그리고 엄마가 평생을 지키려 했던 아버지의 꿈을 이어갈 겁니다. 민호와 지혜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그들은 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박성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언론은 고아의 어머니, 암 투병 중 밝혀진 거대한 비밀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다. 대중들은 순자 여사의 희생적인 삶과 그녀의 남편이 남긴 혁신적인 기술에 열광했다. 박성철은 불법적인 특허권 인수를 시도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회적으로 매장당했다. 그의 회사는 큰 타격을 입었고 결국 모든 권리 주장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법정은 세 남매의 손을 들어주었다. 아버지의 신소재 특허는 정당하게 그들에게 돌아왔다. 승소 후 세 남매는 가장 먼저 엄마의 묘지를 찾았다. 서준은 아버지의 연구 자료를 엄마의 묘비 앞에 놓았다. 엄마, 저희가 해냈어요. 아버지가 남기신 꿈, 그리고 엄마의 명예를 지켜냈어요. 이제 편히 잠드세요. 그의 목소리는 이전과는 다른 단단한 확신에 차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그들은 엄마의 낡은 방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곳은 이제 더 이상 고독한 공간이 아니었다. 엄마의 온기와 사랑이 가득한 곳이었다. 그들은 엄마의 유품들을 정리했다. 낡은 옷가지들, 손때에 묻은 살림살이들, 그리고 엄마의 낡은 일기장. 일기장에는 마지막 페이지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내 자식들아, 너희는 내가 살아갈 이유였다. 부디 너희의 삶을 사랑하고 세상의 빛이 되렴. 엄마는 너희를 영원히 사랑한단다. 지혜는 일기장을 품에 안고 소리 없이 울었다. 서준과 민호는 서로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엄마의 희생과 사랑이 그들을 더욱 단단하게 묶어주었다. 그들은 엄마에게 받은 사랑을 세상에 돌려주기로 결심했다. 아버지의 기술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대신 사회에 기여하는 방법을 택하기로 했다. 서준은 민호와 지혜에게 말했다. 엄마는 평생 우리를 위해 사셨어. 그리고 아버지는 인류를 위한 꿈을 꾸셨지. 이제 우리가 그분들의 뜻을 이어받아야 해.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엄마가 남몰래 도왔던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줘야 해. 지혜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그리고 아버지가 남기신 이 기술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해. 그들은 다시 김 변호사를 찾아갔다. 그리고 자신들의 계획을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그들의 결정에 깊이 감명받았다. 그는 그들을 도와 이순자 이선우 기념재단을 설립하는 데 필요한 법률 자문을 제공했다. 재단의 목적은
아버지의 신소재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며 그 이윤을 순자 여사가 생전에 도왔던 이웃들을 돕는 데 사용하는 것이었다. 새로운 평화가 그들의 삶에 찾아왔다. 그것은 단순히 고통이 사라진 평화가 아니었다. 엄마의 희생과 아버지의 꿈을 이어받아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깊은 깨달음에서 오는 진정한 평화였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엄마의 죽음은 그들에게 슬픔을 주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촉매제가 되었다. 그들은 이제 엄마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2년 후 이순자 이선우 기념재단은 서울 한복판에 우뚝 서 있었다. 낡은 주택가에 자리했던 초라한 연구소 건물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현대적인 디자인의 깨끗한 건물이 들어섰다. 건물 입구에는 이 세상 모든 이들의 푸른 꿈을 위하여라는 문구가 새겨진 작은 동판이 반짝였다. 이제 재단은 아버지 이선우가 남긴 신소재 기술을 연구하고 상용화하여 얻은 수익금으로 순자 여사가 생전에 남몰래 도왔던 이웃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서준은 더 이상 대기업의 평범한 직장인이 아니었다. 그는 재단의 이사장이 되어 아버지의 기술을 사회에 환원하는 일에 모든 열정을 쏟아붓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과거의 불안과 회의감 대신 확신과 책임감이 가득했다. 그는 매일 아침 재단으로 출근하여 새로운 연구 프로젝트를 지휘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그의 사무실 벽에는 순자 여사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힘들 때마다 그는 사진 속 엄마의 온화한 미소를 보며 힘을 얻었다. 민호는 재단의 후원을 받아 자신만의 작은 베이커리를 열었다. 그의 베이커리는 단순히 빵을 파는 곳이 아니었다. 재단에서 지원하는 보육권 아이들에게 정기적으로 빵을 기부했고 형편이 어려운 청년들에게는 제빵 기술을 가르쳐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의 빵에는 엄마의 따뜻한 마음과 나눔의 정신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손님들은 그의 빵 맛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따뜻한 이야기에 감동하여 끊임없이 찾아왔다. 지혜는 교사가 되기 위한 오랜 꿈을 이뤘다. 그녀는 재단의 지원을 받는 한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그녀는 특히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에게 순자 여사가 베풀었던 사랑처럼 조건 없는 사랑과 관심을 주었다. 아이들은 지혜 선생님을 햇살 선생님이라고 불렀다. 그녀는 수업이 끝난 후에도 아이들과 함께 재단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어주거나 작은 텃밭을 가꾸는 등 엄마의 따뜻한 발자취를 따라 걷고 있었다. 재단은 순자 여사의 이름을 딴 작은 도서관을 건립했다. 이름하여 순자 도서관. 낡고 허름했던 순자 여사의 집이 있던 자리에 세워진 도서관은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생활과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랑방 역할을 했다. 도서관 개관식 날, 수많은 사람이 모여 순자 여사를 기렸다. 그 자리에는 순자 여사의 도움으로 삶이 변화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은 한 목소리로 고인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표했다. 지혜는 개관식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순자 여사의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글귀를 낭독했다. 내 자식들아, 너희는 내가 살아갈 이유였다. 부디 너희의 삶을 사랑하고 세상의 빛이 되렴. 엄마는 너희를 영원히 사랑한단다. 낭독이 끝나자 장내는 숙연해졌다.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렸다. 서준은 그 모습을 보며 엄마가 그토록 원했던 세상의 빛이 되는 삶이 비로소 현실이 되었음을 깨달았다. 박성철은 모든 것을 잃고 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되었다. 그의 이름은 탐욕과 비열함의 상징처럼 여겨졌다. 반면 순자 여사의 이름은 희생과 사랑, 그리고 헌신의 대명사가 되었다. 어느 맑은 봄날 오후, 서준, 민호, 지혜는 순자 여사의 묘지를 찾았다.
묘비 앞에는 항상 싱싱한 꽃이 놓여 있었다. 그들은 엄마에게 지난 2년간 재단이 이루어낸 성과들을 이야기했다. 보육원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는 소식, 어려운 청년들이 자립에 성공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아버지의 기술이 인류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과 함께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묻어 있었다. 엄마, 보고 싶어요.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요? 지혜가 나지막이 말했다. 서준은 엄마의 묘비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엄마는 지금도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거야. 엄마의 사랑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었으니까 그들은 다시 엄마의 집, 이제는 순자 도서관이 된 그곳으로 향했다. 도서관 마당 한켠에는 순자 여사가 심었던 늙은 목련나무가 여전히 우아하게 서 있었다. 나무에는 흰 목련 꽃봉고리들이 탐스럽게 맺혀 있었다. 따뜻한 봄 햇살 아래 하얀 꽃잎들이 바람에 살랑이며 희미한 꽃향기를 풍겼다. 그 순간 한 마리의 작은 새가 목련나무 가지에 앉아 청아한 소리로 노래하기 시작했다. 새소리는 마치 순자 여사의 따뜻한 미소처럼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듯 했다. 서준, 민호, 지혜는 말없이 목련나무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다. 엄마의 희생과 사랑, 그리고 아버지의 꿈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영원히 살아 숨 쉬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았다. 엄마와 아버지가 남긴 위대한 유산을 이어받아 세상의 따뜻한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했다. 이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순자 여사의 희생과 사랑, 그리고 그녀가 남긴 따뜻한 메시지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기적과 감동이 늘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